네, 공채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그룹의 이번 상반기 채용을 분석하고 또 전략까지 짚어주실 취업 마감 임박 특집 취업 네. 골든타임. 오늘 어떤 분 모셨죠? 예. 네, 대기업 취업의 아이콘이죠.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그 취업 완타치로 하셔야 예, 되는데 완타치로 예, 하는데. 오늘 완타치 겸 골든타임 겸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그룹 채용이 떴네요. 예. 정말 뭐 시즌 되면 뭐 취준생 못지않게 우리 투데이 잡수 제작진도 삼성 언제 뜨나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취업 준비생들은 뭐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 택배 아저씨보다 훨씬 더 반가워요.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 멘트 준비하셨네요. 여기서 적어놨어요. 택배.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랬군요. 예. 자, 어쨌든 오늘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 공채 완타치를 네. 날려주십사 저희가 모셨는데 자, 이번 상반기 공채 어떤 계열사들의 채용이 좀 떴는지부터 짚어주시지요. 예, 요번에 많이 떴어요. 그 상급 신입 채용에서 20개 계열사에서 공채가 떴고요. 그리고 인턴도 11개 계열사에서 공채가 그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전자 관련된 곳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전기, SDS, 전자판매 이쪽에서 떴고 예. 금융 관련해서는 생명,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에서 공고를 냈고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중공업, 엔지니어링 그리고 삶과 비슷한 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산, 건설의 물산 쪽. 예, 물산의 건설, 상사, 리조트, 패션 이런 곳 그리고 호텔 신라, 제일기획, S1 그리고 웰스토리 이런 데서 떴고요. 그리고 한참 뜨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 에피스 이쪽에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예. 아주 뭐 갖가지로 다 떴네요. 다 그러니까요. 떴습니다. 예, 신입과 인턴 골고루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공채 규모가 궁금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잘 들으세요. 0000입니까? 0000이죠. 000. 예, 와. 7,000명 뽑습니다. 와. 7,000명. 어마어마하게 뽑습니다. 예전에 이게 그러면 와. 예전과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전에 보통 5,000명 기준으로 뽑았었고요. 지난 하반기에 좀 많이 뽑았어요. 그게 6,000명이었거든요. 더 최대라고 뽑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7,000명을 뽑고요. 예. 그 발표를 했어요. 향후 3년간 4만 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1만 명, 1만 명은 그 미래성장 산업 네. 이쪽과 관련된 미래성장 산업 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네. 이쪽에서 1만 명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삼성이 내가 갈 수 있겠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뭐 예. 그 학생들 수능 시험 보듯이 예. 이건 진짜 뭐 싹 다 지원을 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부터 서류 접수가 시작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고 또 채용 과정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예, 채용 절차는 일단 지원서 접수를 3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한국 시각입니다. 예. 하고 그거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여기는 서류 전형을 좀 다르게 불러요.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서류 전형을 예, 직무 적합성 평가. 그렇죠. 평가를 한 후에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직무 적성 검사를 5월 중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하고 디자인 직무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 면접을 5, 6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공채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 명수도 많아졌고 어떤 점도 달라졌다고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을까요? 예, 요번에 공고를 보면 여러분들 놀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지? 기존에 CE, 뭐 IM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떴었는데 없네? 안 뽑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D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X 부문은 기존의 CE, IM 그리고 DP 예전에 그 DS 부분에 속해 있던 DP 부분이 속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네트워크 사업부, 로봇 사업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DX라는 조직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기존에 CIM을 지원하시려고 기다리셨던 분은 DX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DX와 DS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라는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모집 직무를 자세히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직무가 이번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무슨 인터랙션 디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네.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영어 기준이 생각보다 낮지 않고 아예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관련돼서는 오픽 IL 수준만 넘으면 대부분 통과가 된다. 네. 그리고 인문계 직무에서는 오픽 IM 수준
정도만 넣으면은 통과된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예. 높은 수준의 점수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첫 번째 관문이 자기소개서잖아요. 삼성은 보통 에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채용 시하고 거의 질문이 동일해요. 그래서 요 구성을 보면은 예전하고 비슷하게 기본 질문과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질문은 짧게 쓰는 거예요. 막 40자, 10자, 40자 40자요? 이렇게. 예, 40자. 400자가 아니고. 예, 40자 면 40자. 기본 질문 뭐냐면 취미 특기 써라. 또 하나는 존경 인물이 누구냐?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 정도 쓰는 게 기본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3개 내지 네 개. 4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 그룹 공통으로는 3개의 에세이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직무별로 좀 다른 내용으로 질문 하나가 추가되는 곳이 있고 그냥 3개로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소서 항목을 그럼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뭐 존경하는 인물, 그 취미 특기 이런 거에 뭐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거 아니면 다 써도 돼요. 크게 상관없고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면접에서 미끼로 이용해서 질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만 고려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에세이를 보시면 에세이가 크게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사 이름을 넣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넣고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이것을 700자 한글로 700자 영어로는 14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에세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거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인물도 포함합니다. 라고 가이드를 주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네. 예. 에세이 3번은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세요. 1000자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 공통적으로 다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네. 네 번째는 그 전체 계열사 직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는 그냥 공통 질문 3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 내용을 보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통 직무 관련된 전문성, 협업, 팀워크, 창의,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고치고 하시고 그러시겠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쓰기 전에 자소서 작성 방향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먼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글 쓰고 성장 과정이니까 내가 뭐 대학 때 프로젝트 했던 거 이거부터 막 쓰기 시작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방향부터 설정하고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나하나 그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작성 방향,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왜냐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유. 예. 근거. 이거 왜 질문할까? 네. 왜 질문할까를 먼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작문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학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자소서 코칭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 글짓기 지도를 받으러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보다 글을 더 잘 못 쓰니까 그냥 돌아가라. 동네에 가서 그 보수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도움 받아라. 그걸 원하면. 그런데 채용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할까? 그러면 서류심사위원은 분명히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옆에 놓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평가 항목에 연결되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염두하고 작성을 해라. 그럼 평가 항목은 이 심사위원들은 뭘 가지고 평가 항목을 작성하고 있느냐? 기업에서 그 홈페이지마다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거 있죠. 네.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가하느냐? 왜 이 글을 적게 하느냐? 평가하려고 평가 항목에 관련된 그 글을 보려고 이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일단 기업에서 에세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쓰라고 하는지부터
고민을 하고 작성을 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요. 이 기준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데? 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뽑는 사람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뽑는 사람이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만든다 그랬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직접 만들어도요. 실제 평가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항목과 거의 70% 이상 동일한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안 하고선 그냥 글짓기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가 항목,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평가 항목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쪽의 질문들을 보세요. 그러면 질문 자체에 평가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 평가 항목에 추가로 반영을 하십시오. 그럼 네. 평가 항목이 평가표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평가 항목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 사례를 개발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점수를 줄 때 나 이렇게 할게요 의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 항목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경험 사례를 개발해 놓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준비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을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있는가 이것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로 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과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외부의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은 사회적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뭐 고령화, 뭐 MZ 세대의 등장, 아니면 AI,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유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뽑아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이거를 준비해야지만 여러분들 3번 그 사회 이슈에 대한 글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세이 전략 마지막으로 작성 요령도 짚어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이 소재들 개발해 놓은 소재들을 배치를 해야 돼요. 어디다 쓸 거냐? 네. 에세이 1번에다 쓸 거냐, 2번에다 쓸 거냐, 3번에 쓸 거냐? 네. 이것을 배치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사례와 분석 내용을 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글은요. 평가자들은 이런 구조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먼저 결론을 봐요. 두 갈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 그걸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라는 것을 그 배경을 보려고 할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라는 이 순으로 글을 읽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글이 풍성하게 표현력 있게 뭐 이렇게 수식어구 많이 붙여서 쓰는 것보다는 서류 심사위원들이 읽고자 하는 글의 순서대로 글을 써주시면은 심사위원들은 정말 잘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500자, 막 1000자 이러면은 글이 하나로 탁 뭉쳐서 있으면은 잘 안 들어와요. 뒤에는 네. 대충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당히 쉬어갈 수 있게끔 소제목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앞서 서류심사위원이 평가표 또 평가 항목을 하고 평가를 하니까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야, 이런 게 꿀팁이에요. 빨리 적으세요. 자, 펜 꺼내시고. 예, 여기에 평가 항목은요. 아까 말했듯이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게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도전, 열정. 요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혁신. 요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소통, 협업.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인재상에서 뽑아내는 그런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이것이 추가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꼭 적으셨죠? 예.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되겠죠. 비즈니스 직무 이해,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
플러스 직무 역량 네. 전문성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작성 전략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은 예. 지원 동기하고 향후 포부를 쓰라고 했죠. 네. 예. 여러분들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가 항목을 생각해라. 평가 항목. 여기서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평가 항목에 보면 지원 동기 몇 점, 향후 포부 몇 점 이렇게 돼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쓰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지원 동기, 향후 포부를 물었지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예.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추천하는 글의 구조는 있습니다. 꼭 이렇게 쓰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 기업에서 한 10만 건 이상 지원자를 심사를 했거든요. 10만 건을 심사하면서 이런 글의 구조는 좀 잘 읽히더라 하는 그 구조가 있었어요.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앞에요. 여러분들의 직업관 또는 기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2개 내지 3개를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업을 선택할 때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배운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준이 A, B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A는요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짜 삼성전자를 지원했다면 삼성전자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예. 라는 것을 기업 분석했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웠던 것을 적용하고 싶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예. 내가 배웠던 전공 그리고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포부를 써야 되겠죠. 네. 포부는 좀 나눠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단기적인 포부와 중장기적인 포부. 단기와 중장기를 그렇죠. 좀 나눠라. 예, 중장기적인 것만 대부분 얘기를 해요, 먼저. 그런데 중장기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기업에서는 이 친구 너무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거의 뭐 나라를 구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실제 단기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좀 유치해도 괜찮으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같이 써줘서 나 현실 감각이 있어 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제가 꼭 하라고 했었는데 네. 제가 항상 말했을 거예요.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기업 분석할 때 뭐 보라고 항상 다트.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트. 다트. 다트를 꼭 보십시오. 건지는 다트 아니에요. 예, 네. 다트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보기 싫게 생기긴 했는데 예, 정말 그 회사의 현상을 지금 예. 현재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제일 보면 중요한 여러분들 것 기업 같아요. 분석하라 그러면 유튜브부터 찾아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잘못된 정보 그리고 오래된 정보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홈페이지와 다트를 꼭 보시고 다트 보시면은 일단 저 욕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500페이지 넘어. 그거 언제 다 보라고. 진짜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거 보면요. 숫자도 엄청 많아. 욕하지 맞아요. 마시고요. 여러분들 목차에 보면 2번 사업의 내용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만 보세요. 그거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 지원 동기 쓰실 때는 제발 떼 쓰지 마세요. 감성에 호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나 여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다 들어가고 그렇지 뭐. 싶은데 네. 그러니까 떼 쓰지 마시고 그래요. 분석하고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좀 귀찮고 좀 보기 싫지만 다트 같은 거 맨 처음 보면 진짜 뭔 소리가 싶은데 그거 그렇죠. 보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좀 그런 능력도 생겨나는 그렇죠. 거고 예. 회사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예, 회사에 대한. 여기 지원하면서 직원이 되겠다라고 지원한 친구가 한 20페이지도 못 보겠습니까? 그 정도 성의 없으면 그러니까요. 예. 지원하지 말아야지 20페이지도 맞아요. 못 보면. 맞아요. 그런 분이 네. 있다면 지원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에세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을 묻고 있어요. 이게 네. 정말 어렵고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오류들이 저 대학 때 프로젝트 때 뭐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인턴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인턴 때까지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그거는 성장 후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학 입학 전 이야기로 시작해라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대학 이후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서류 심사위원들은요. 아, 이 친구 복붙했구나. 다른 거 그냥 써놓고선 그냥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우겨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전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그리고 3번 사회 이슈에 넣은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것. 만약에 나머지에서 도전 열정을 아직까지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도전 열정과 관련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이야기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서류 심사위원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평가 항목에 연결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사건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1500자를 어렸을 때 이야기로 다 채워넣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성장해 왔어. 그런 성향이 대학 때 그리고 인턴 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어. 라고 나의 가치관이 성장 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라는 이야기를 끌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박선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우리 MC 선이 옆에서 네. 필기를 엄청 아, 하면서 그냥- 지원하시게요? 삼성 어디 쓰시게요? 제가 코칭해 너무 드릴게요. 열심히 써. 내서 전자 좋아요? 물산 삼성 하실까요? 쓰려고요? 아니에요. 네? 물산 지원하게? 얼굴이 지금 뻘개진 거 보니까 쓸래나 보니까. 예,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네, 삼성- 세 번째 에세이 가보겠습니다. 급히 넘어가네요. 세 번째. 자, 삼성전 기대하시고요. 예. 예. 삼성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당황해갖고. 예. 네. 자, 에세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예, 세 번째 항목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선택해서 본인의 견해를 여기 계속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옆에서. 예, 대응 전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대응 전략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부터 생각합시다. 평가 항목은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고요. 여기서는 창의와 혁신도 같이 넣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이슈를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슈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슈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 의견 얘기할 때 창의와 혁신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또한 전문성도 함께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냥 아무 이슈나 정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문성,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원한 그 기업, 직무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 하나만 딱 선정하지 마시고 먼저 리스트업을 하세요. 뭐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AI가 빅데이터가 AR, VR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제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업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 이 직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엑셀로 전개하세요. 그 옆에 컬럼에다가 적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컬럼에다가 다시 나라면 이 직무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의 학문적 식견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문적 식견, 인사이트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답만을 쓰지 마시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건 면접에서도 추가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 질문, 그 답변을 여기다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을 생각하고 예. 작성을 해라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엑세이 항목이 바로 이제 계열사, 직무별로 다르다는 건데 보통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예,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은 제가 이제 3부, 4부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그렇게는 시간 또 해야 못하고 되니까. 다음 시간 또 해야 돼. 그러니까요. 연속극처럼 또 해야 돼. To be continue.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특징이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4번 네. 항목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그 전문 지식, 직무 역량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일부 직무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X 회로 개발이라든가 기구 개발 이런 데는요. 전문성 플러스 도전과 열정을 같이 봅니다. 아까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때
질문에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 전자의 DX 부분의 그 회로 개발 쪽은 본인의 전문성을 물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예. 가장 어려웠던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보통 도전과 열정을 함께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네. 또 삼성전자의 DX의 품질 개발 생산 기술을 보면은 문제가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뒤에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개선 이렇게 나오면은 창의와 혁신을 여기서 또 같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 의도를 파악하고 쓰시면 좋고요. 예. 또 뒤에 보면은 DX의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문성 플러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도 전문성 플러스 개선한 경험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 DX 부분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라고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평가 항목에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추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4번 항목에 대해서는요.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뒤에 그 질문에서 뽑았던 그 평가 의도 이것을 추가해서 평가 항목으로 놓고 그리고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업에서는 훌륭한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채용팀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fit 테스트를 한다. 핏 테스트. 예, fit.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이 직무 역량을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훌륭해라는 것을 보여주지 말고 이 요구 역량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직무 역량을 다 명시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다 써놓고 있어요.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을 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정답이 다 나와 있고 그 정답에 나를 맞춰주는 것, 링크를 걸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내 자랑하지 말고 회사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춰준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계열사별, 직무별 에세이 항목도 그렇고 직무 관련 전문성 유형 외에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 소통 협업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 4번 질문도 있었어요. 삼성물산의 건설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마케팅 해외 영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팀워크를 발휘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 항목에 소통 협업 이거 넣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 협업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갈등이나 어려움, 그러니까 소통과 협업에 방해되는 그런 갈등, 어려움이 없는 그런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던 그 사례 제발 쓰지 마세요. 그럼 점수 못 받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결과가 매우 좋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더라도 어떤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평가자는 평가 점수에 0점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갈등이 있었던 거 이것을 그 사례를 써주시면 좋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대안을 딱 제시했더니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시하더라도 나의 소프트 스킬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사람한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가서 아니면 밥 사주면서 이렇게 설득했어.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딱 1분 남았는데요. 우리 참 짧은 시간에 태용 선생님께서 정말 명료하고 명쾌하게 맞아요.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네. 도움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삼성 지원자분들을 위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자소서 작성을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굳이 왜 나를 뽑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나를 뽑을까? 굳이 왜 삼성 어디 계열사를 지원할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계공학과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지원했어. 그런데 기계공학과에서 배웠던 이야기로만 꽉 채워놨어. 굳이 왜? 라고 했을 때 내가 뽑힐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다 경쟁자들은 다 그렇거든.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했어. 아니면 삼성물산을 지원했어. 그런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을 지원했는데 굳이 왜 삼성물산의 건설이야? 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야 그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가능한데?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왜라는 것을 네.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